우리들의 지식살롱 오효주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이렇듯 누구나 동경하고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관심 있는 바로 행복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그리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네. 저도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두 분의 이 경동 브라더스 케미를 참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거는 뇌과학자와 인지심리학자 이렇게 친구로 만났을 때 밖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놀리느라고 바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그 의무감 때문에 한 20~30분 연구 얘기하고요. 아, 의무감으로? 나머지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방송이라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언제 연구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20~30분 간략히. 네. 그리고 뭐 근데 뭐 연구에는 뭐 이제 머리가 커졌구나, 살이 쪘구나 이런 것도 다 뭐 사는 거 관련된 거. 아재 개그들 막 하고. 네. 뭐 나머지 뭐 한 10시간은 다 그냥 뭐 먹는 얘기, 뭐 날씨 얘기, 네. 옛날 어린 시절 얘기, 뭐 아이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네. 똑같아요. 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시겠지만 또 그 모든 것들이 또 행복과 연관이 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행복은 머리에서 오는 걸까요? 가슴에서 오는 걸까요? 사실 머리와 가슴이 둘 다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뇌가 내 몸의 상태를 알아야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그래서 몸 상태가 변해도 뇌가 영향을 받고 뇌 상태가 변해도 몸이 영향을 받고 둘 다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뇌과학자한테는 자주 물어봅니다. 뇌 안에 어디에 행복이 있는 거야? 뇌 속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답은 사실 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뇌와 뇌가 연결이 될 때, 다른 사람의 뇌와 내 뇌가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때 행복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오는 또 감정들 때문에 또 그게 또 행복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관계가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들고 둘 다 만들 수 있죠. 네. 때로는 외롭게도 만들고 그렇죠. 행복하게도 만들고. 맞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 하루하루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뭐 당연히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발전이 행복과 또 반비례한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지나치게 빠른 발전이 행복에 독이 되기도 할까요? 발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하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제 발전이 좀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되면 사실 얘기는 좀 모호해지겠지만 과거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너무 빨리 폐기되거나 아니면 교체되면 네. 그거는 좀 가능성은 있죠. 제가 이제 다 이제 유럽 심리학자들이라는 게 학회에서 만나면 저한테 몇 년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친한 그 네덜란드 심리학자 한 사람이 경일 너 몇 살이냐고. 그래서 제가 나 50이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너 250살이라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네덜란드에서 5년이 니네 1년이야. 그러니까 너 250살이고 너 마법사야, 간달프야. 어울린다. 그러면서 그만큼 이제 한국에도 이제 가끔씩 오면서 자기가 갔던 가게 싹 바뀌고 도로의 모습도 정말 많이 바뀌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90년대에 제가 참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는 음식이 칼국수인데 갑자기 2000년대 들어오니까 갑자기 전국이 다 바지락 칼국수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고명 얹어가지고 딱 이렇게 먹는 그런 칼국수 집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칼국수집의 형태들이 사라지니까 만족의 그 혹은 행복의 기회가 좀 사라지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그래서 제가 간신히 바지락 칼국수에 또 취미를 붙였어요. 네. 이젠 이게 더 귀해지는 거야. 옛날 복고로 다시 돌아갔다고.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러면서 계속 볼멘 소리를 하니까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둘 다 좋아했으면 너는 그럴 일 없을 텐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개인차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좋아하고 행복해지는 것들에 대한 출처나 아니면 경험들이 다양한 분들은
사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에 고착돼 있거나 아니면 그 수나 아니면 그런 종류가 좀 제한적인 분들은 저 발전이 좀 못마땅한 그런 관점으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좋아하는 집에 가서 항상 먹던 행복을 찾는 사람은 그 행복이 사라지는 게 되게 싫을 수가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맛있는 집이 있으면 거의 모으고 다니거든요. 동네 가면은 여기도 먹어보고 저기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경향이 많죠. 네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세상이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더 큰 행복함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무언가 내 마음의 태도 또는 나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사람마다 좀 느끼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한국인들은 불안 지수가 또 높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2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안에 있는 또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또 장 박사님께서는 또 이 캐릭터를 보면서 또 한국인의 모습을 또 발견을 하셨다고요. 네, 사실 불안이의 캐릭터가 특히 한국에서는 여러 부모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부모인데 아이들에게 화를 내게 되거나 안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제 안에서 불안이가 조종관을 잡고 있어요. 이러다가 얘가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를 좀 괜찮아, 너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내 머릿속에 존재한 불안 때문에 자주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스스로를 발견하는데 이 영화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감정들이 저마다 조종관을 잡았다 놨다 하거든요. 근데 불안이는 조종관을 잡고 네.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시뮬레이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이 상황들이 더 통제되고 시뮬레이션 된다면 불안이가 이 조종관을 잡았을 때 사실 이 아이가 점점 발전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마지막에는 공황장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에게 우리의 조종관을 맡기게 되면 사실 이 모든 걱정과 시뮬레이션을 뇌에서 하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가 좀 그 영화 안에 등장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살면서 특히 한국에서는 남들만큼 못하는 것도 불안하고 남들보다 좀 잘 돼도 불안하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불안해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 좋은 불안도 있지만 나쁜 불안이 있다고요? 일단 불안 자체는 제가 늘 무죄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이면 불안해야 오히려 적응적인 거지. 네. 내일이 시험인데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건 오히려 부적응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쁜 불안과 좋은 불안이라고 했을 때 그 나쁜 불안이라고 하는 건 갈 길을 모르는 그 불안이죠. 그러니까 내일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갈 길이 있죠. 그러면은 그 갈 길을 놓고 겪는 불안은 좋은 불안이고요. 당연히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인데, 근데 내일 해야 될 게 오히려 휴식인데 불안하면 이거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느껴요. 푹 자고 났는데 갑자기 불안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잘 자면 기분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아웅 잘 잤다라고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근데 갑자기 죄의식 느끼고 불안해져요. 이런 거 있고. 나한테 이런 행동하고도 불안해지는 건 내가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3년 후에 나 대학교 못 가고 그럼 10년 후에 일자리 못 잡고 그럼 30년 후에 진짜 뭐 빈곤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지만 미래에 확정되지 않은 불행을 지금 좋은 순간에 붙이는 것도 정말 바보 같은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장기적이면 나쁜 불안에 휩싸인다. 근데 이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꿈이라 그러고 목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 제가 3년 있다가 졸업하고도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좋은 직장을? 그럼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다음 주 발표야 임마.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학생이 오히려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먼 미래에 해당할 그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혹은 한 달 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다 있으면 선순환 구조를 좀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야돼라고 하는 추상적인 꿈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미래에 대한 목표만 가지고 있는데 계획이 없으면 계속해서 나쁜 불안에 휘둘리게 돼요. 네. 저도 사실 불안 지수가 되게 높아서 네. 항상 강연 때문에 바쁜데 강연을 쉬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안 불러주나? 이제 강연이 없나? 그래서 사실 그날 잘 쉬고 나서 다음 강연을 잘 하면 되는데 네. 이게 너무 강연이 많아서 힘들어하다가 또 강연이 안 들어오면 불안해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나쁜 불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못하니까. 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스스로 분석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먼 미래까지 보면서 해야 될 일들을 쫙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비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냥 지금은 괜찮아. 잠깐 비우고 쉬어가는 거야. 라는 마음을 나에게 줘야 되는 거를 허용하지 못해서 네. 생기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 나 스스로에게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은 일단 주어진 걸 받아들이고 또 좋은 순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네. 내 마음에게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박사님께서는 불안이 좀 높으신 편이라는 게 저는 좀 의외로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의 성향은 또 어떠신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높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좀 상대적인 그런 말이긴 한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내고 있는 그게 그 일이 무엇이든 상당히 불안한 수준이 일정 수준 높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심리학자들이 뭐 10년, 20년씩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의 학점을 다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격 검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사를 다 곁들여 봐요. 좋은 학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 대학의 입학생의 평균보다 더 불안하고요. 네, 임원에 승진하는 분들이 있죠. 네. 일 잘하니까. 네. 네, 그분들도 평균보다 다 더 불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네. 그게 바로 좋은 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좋은 불안만 싹 떠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노른자위처럼 싹 오려가지고 가고 네, 네. 흰자위는 남길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계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불안이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나쁜 불안도 같이 올라가니까 불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내 불안을 잘 쓰자. 그러니까 불처럼 생각하시거나 네. 아니면 물처럼 생각하시면 이제 자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또 한국인만이 또 강한 불안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래도 네. 되나? 학생이 잠을 자도 되나? 내가 회사원이 지금 자격증 같은 걸 안 따도 되나? 쓸데없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실 사회적인 동물, 특히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에 맞춰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모니터링하고 네. 이러한 기준에서 좀 벗어나 있을 때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에게 맞춰가도록 진화한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죄책감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어떤 활동을 못하게 만들 정도로도 가기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남들만큼 안 하면 아예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무감, 이런 게 죄책감으로 되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의 사고 그리고 감정을 마비시키면서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미루게 되는 그러한 성향들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외로 예를 들어서 어제 공부해야 되는데 놀았다. 그러면 나 그때 내가 어제 왜 그랬지 이 생각을 하면 오늘 일을 더 못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오늘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사고를 바꿔서 어제 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야. 그래도 어제 잘 쉬었으니까 나는 오늘 2배로 잘할 수 있어.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책감을 놓는 순간 오히려 내 안에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더 잘 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서 책임감을 놓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나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랬지라고 하면서 막 이 큰 죄책감을 얹어주는 네. 거는 오히려 나의 힘을 이제 빼게 하는 네. 메커니즘이다. 요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또 요즘에 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원형적 사고, 이 럭키비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사고로 이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게 각자의 분야에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은 진짜 심리학자 입장에서 깔 게 없더라. 정말요. 그 이제 왜 원형적 사고에서 네. 많이 나오는 건 이제 내 앞에서 딱 끊겼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러면 다음에 가장 프레시한 거, 네. 신선한 걸 먹을 수 있겠다. 이건 그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심리학자들은 안 보고요. 굉장히 영리한 전략적 사고라고 보는 거죠. 긍정적 사고에 머물면 아유 안 먹어도 돼. 네, 다음에 더 좋은 거 먹겠지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긍정사고적인 사고라고 부르기가 쉬운데 이 원형적 사고라고 부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참 감탄을 하거든요. 바뀐 상황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죠.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에 초점을 딱 맞춰서 그 다음에 거기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뽑아내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되게 굉장히 영리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긍정주의로만 사는 사람이 오래 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너무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모든 것이 상상하던 대로 풀릴 거야. 밤에 잠이 들 때 정말로 내가 상상하던 모든 게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타 온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낙관주의로 눈을 떴다가 잠이 들 때는 비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하거든요. 네. 비관주의자로 눈을 뜨면서 온갖 불안과 함께 오늘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꼬일 수도 있고 저게 꼬일 수도 있다는 상상을 다 하지만 네.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나 오늘 하루도 잘 버텼네. 네. 그러면 밤중에 잠이 들 때 낙관주의자로 잠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때 보면 기분이 되게 좋으셨구나. 아침에 못 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원형적 사고가 저도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원형적 사고를 조금 이제 뇌과학에서 얘기한 개념하고 접근시켜서 해석을 하면 네. 우리가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주체성이라고 하나요? 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원형적 사고는 제가 볼 때 어떤 측면을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좋은 게 오기도 하고 나쁜 게 오기도 하고 하는 거는 무조건 랜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스스로 인지 재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뽑아내고 나 자신을 움직여서 좋게 만들어내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능력인데 네. 원형적 사고의 특징은 이건 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스스로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역할을 받은 어떤 조연 배우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내가 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짜잔 하고 난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떤 부모님 밑에서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날지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의 느낌은 나는 그냥 갑자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영화의 역할을 받은 배우다. 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 배우에게 어떤 대본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거 어려운데 이거 내가 어떡하라고 이렇게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는 반면 네. 원형적 사고는 스스로를 배우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삶이라는 영화의 감독이야. 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랜덤하게 떨어진 무언가지만 내가 원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네.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훈련을 통해서 뇌에서 그 좋은 걸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뽑는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걸 뽑으시고 나쁜 거를 뽑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네. 요 뽑아내는 네. 거 지금 그치 않아도 간달프 얘기 나왔는데 이거 해리포터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덤블도어가 이렇게 너의 안 좋은 기억들을 뇌에서 네. 뽑아봐 라면서 샥 빼면은 어항에 넣잖아요. 어항에 넣으면. 근데 이게 실험으로 네. 비슷한 걸 한 연구가 있어요. 안 좋은 생각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글로 써서 편지에 넣은 다음에 편지를 구겨서 던져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이런 실험을 시키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그 생각들이 내 뇌 안에서 좀 줄어들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냥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내가 최대한 물리적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내 안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읽고 어떠한 것들을 보고 듣고 어떠한 걸 쓰는가 자체가 네. 뇌를 바꿔요.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어떤 그 기법 중에 하나가 감사 일기를 써라. 자기 전에 기도를 하건 명상을 하건 좋았던 일들을 생각해라.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게 내 네. 삶 속의 수많은 경험들 중에 내가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스텝일 수 있지만 내가 매일 하루하루 잠들기 전에 또는 일어나서 내가 상상을 하고 여기에 주의 집중력을 맞출 때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자동으로 이제 수많은 것들 중에 카메라 스포트라이트가 나쁜 것들보다 좋은 것 쪽으로 맞춰질 수 있게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방법이 있는 거네요. 뽑아낼 수 있는 방법.